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인생 산막을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달러로 이제 패권을 잡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피면 1차 대전 전후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차 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 방위산업 같은 데 강했는데, 마치 그 당시에는 군함을 과자 찍어내듯이 미국이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 정도로 제조업이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 금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미국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금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통화시장에서 세계적인 이제 패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때 완전히 패권을 주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데, 사실 그때 영국 대표인 케인즈하고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 당시 영국 대표였어요. 이 세계 화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케인즈는 사실은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협정에도 당시 영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케인즈가 보기에 당시 독일에 대한 배상금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 당시 그게 정치가들 손에 놀아났기 때문에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너무 경제를 모르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여겨서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케인즈의 의견은 묵살되고, 본인이 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다 무슨 내용을 썼냐면, 독일한테 이렇게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면은 결국 독일은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출을 해서 돈을 벌려면 결국은 마르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거다. 그렇게 되면 마르크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나중에는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으면은 전체 정권이 정권을 잡고 결국 그거는 2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한다 라고 썼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던 케인즈는 1944년 브레튼 우드 협정 때는 영국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브레튼 우드 협정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냐면, 앞으로 한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패권적인 기축통화 노릇을 하면 이것도 분명히 사단이 일어난다. 즉,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환율전쟁은 패권전쟁으로, 패권전쟁은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통화를 쓰되 무역 정산할 때만은 세계화폐를 만들어 쓰자라고 본인이 구상한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주장을 합니다. 그때 미국으로서도 영국 케인즈가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미국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대안도 세계화폐였어요. 그게 유니타스라는 이름으로 불린 세계화폐였는데, 그래서 영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데, 막판에 당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구에 대한 마샬 플랜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달러 중심 체제로 가도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제안에 응할 거다라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막판에 미국이 세계화폐를 포기하고 달러 중심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금 1온스당 35달러에 묶어두고 다른 나라는 달러 대비 RWA로 1, 2% 이내에서만 변동이 되게 하는 그런 금 태환 본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달러가 완전히 패권을 잡았는데, 그 후에 이 시스템을 깬 것도 미국이에요. 그게 어쩐 일이냐 하면 1960년대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쓰면서 베트남 전쟁 같은 데 참여하고 하면서
당시는 사실상 근본 이제인데 달러를 엄청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들이 미국이 무슨 금이 저렇게 많아서 달러를 저렇게 많이 찍어내나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 서독 같은 경우는 저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아예 브레튼 우드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꾸고 하고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 스위스 할 거 없이 미국의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다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거액의 달러를 내놓으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게 1971년 8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군부대 벙커로 들어가서 2, 3일 경론을 벌이면서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막을까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정오에 TV에 딱 나타나서 지금 미국은 투기 세력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달러의 태안을 중지한다. 그리고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달러와 금과의 관계는 다시 재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가 만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달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용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과 신뢰에 의지하는 화폐인데 그런데 미국이 그 신용을 잘 지켰을까요? 1971년에 금 1온스당 35달러였어요. 지금 금 1온스를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2,700불도 넘게 줘야 돼요. 한마디로 달러 가치의 훼손이 지난 50년 동안 거의 99%가 상실이 됐어요. 문제는 앞으로도 달러 가치는 이렇게 훼손이 될 텐데 지난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훼손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달러 발행액이 자그마치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즉 이런 발행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달러 가치의 훼손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달러로 패권을 잡게 된 역사적 경위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비중이 58%대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IMF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은 55.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20년 사이에 한 71%였던 게 55%까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이후로 급격하게 달러의 해외 살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달러의 가장 큰 손은 외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외환보유고의 1순위가 미국 국채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사태를 맞아가지고 미국이 한 3조 달러 가까이 엄청난 국채를 찍을 적에 맨 밑에 있는 게 외국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달러인데 거의 없습니다. 즉 이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신에 외환보유고에 금을 담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 국제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즉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국채를 사주던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안 사기 때문에 단기 국채, 즉 한 달, 석 달, 6달짜리 단기 국채를 자그마치 85%나 찍어냈습니다. 장기 국채는 시장에서 잘 안 팔리니까 단기 국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즉 한마디로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가 급전을 꿔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즉 IMF 같은 데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뭐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중을 다시 장기 국채 쪽으로 발행 비중을 늘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 재무부나 연준은 장기 국채 소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한마디로 미국 국제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상 이렇게 국제 시장이 어려워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기조를 보면은 이게 달러의 힘이 약해졌구나. 한마디로 국제 시장에서 달러 표시 자산인 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2012년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 당시 이란의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 통해 이란 경제는 아주 꼬꾸라졌어요. 근데 정작 이란보다 더 놀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 러시아, 인도입니다. 만약 미국하고 뭐가 사이가 벌어져서 등지면 우리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당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마비되고 거덜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때 이 세 나라는 각자 자국의 통화로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안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2014년에 러시아 루블화 국제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인도의 루피아 국제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돌발 행동에 언제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 CIPS로 지금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는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는 그들이 만든 CIPS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은 중국의 무역거래와 자본결제는 달러보다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권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외은행에 있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죄압류시켰어요. 외환보유고가 왜 해외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외환보유고는 대부분 미국 국채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외국은행에 맡겨야 거기에 국채 이자가 붙으면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금고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은행에 맡겨서 이자가 붙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번 스위프트 시스템에 차단할 때 아예 그것도 러시아 정부가 손을 못 대게 막았어요. 게다가 미국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러시아 부호들의 개인 재산조차 압류했습니다. 이건 사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 거예요.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압류한다 손치더라도 개인들의 재산까지 다 압류한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특히 브릭스 국가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저 서방 세계 시스템 하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끼리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지난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자나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 실무적으로 브릭스 재무장관 회의는 수차례 열렸어요. 그때 많은 조율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느닷없이 그 SNS에다가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하는 행동을 하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간 브릭스 국가들이 그들의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적에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거는 실현되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쟤네들 시스템상 저거는 쉽게 못 만든다라고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 같은 경우 서구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조금 틀렸어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경고를 하고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뭐냐 하면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많은 유통 시스템이나 기관들을 서구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브릭스 내에 설립하자라는 게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구로부터 독립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된 얘기가 브릭스 유닛이라는 공동통화인데 이거는 사실은 공동통화라기보다는 무역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각국은 자국의 화폐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이 통화를 쓰자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국제 결제 플랫폼 브릭스 브릿지라는 결제 플랫폼을 씀으로써 차제에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독립하자 주요 논의사항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페이라는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용카드 대신 쓰도록 하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번에 러시아에서 미국의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를 전쟁이 나자 긴급 철수시켜서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러한 신용카드 기능을 하는 앱을 개발해서 그거로 해외 나가서 쓰도록 만들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도 곡물 생산지가 러시아나 인근 국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거래소는 시카고하고 런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가 생산하는데 왜 이거를 서방 거래소에 맡기느냐 해서 이번에 곡물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고, 이 곡물 거래소가 더 나아가서 상품 거래소 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석유를 실어가는 운반선에는 서방의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이 다녀야 되니까 차제에 재보험 시스템도 우리가 따로 만들자. 그 다음에 서구의 신용평가사가 툭하면 자기네들 신용을 깎아내리는데 신용평가사도 차제에 따로 만들자 등 한마디로 서구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회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알지만은 작년도 가입한 나라들까지 해서 9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이미 45%를 차지하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GDP 규모는 세계의 36%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국가 수가 36개국 국가대표하고 UN 등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고 총 공식 대표단만 5,200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대규모 멤버드 회의예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40여 개국이 브릭스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에서 13개 국가를 파트너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준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9 플러스 13, 즉 22개 국가의 경제 공동체가 돼서 점점 몸통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큰 특징은 브릭스 창설 최초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134개의 합의사항이 담긴 카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의 정상회의하고 틀려서 구체적이고 서로 합의한 이러한 많은 사항들을 그들의 합의문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브릭스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탈달러를 위해서 자국 통화들로 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 브라질의 헤아라나 중국의 위안화를 갖고 무역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헤아라는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공이 위안화로 교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브릭스 내의 기축통화는 위안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안화가 유동성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보는 만큼 달러가 해외로 뿌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 중국 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중간에서 무역을 활발하게 할 만큼 한마디로 무역시장에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어떤 논의를 했냐면, 이 제안은 사실 브라질에서부터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면 위안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위안화가 없으니까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 그러니까 브릭스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 쓰는 무역 통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역 통화는 한마디로 금과 회원국 통화 바스켓 비중을 40대 60으로 기반으로 만들어 쓰자라는 얘기가 이번 회의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회의에 입장하는 푸틴 대통령이 손에 화폐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화폐 모양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즉 그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무역통화,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통화를 들고 입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는 달러 같은 신용화폐가 아니고 금 40%와 브릭스 플러스 국가, 즉 9개국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화폐, 즉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 시에 영국 대표인 케인즈가 주장했던 그 당시 무역통화 방코르에서 개념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브릭스는 빠르면 내년 중이라도 이 통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닛이란 통화는 원래 유엔 산하기관인 이리아스가 이미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한 통화예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합의만 되면 내년이라도 당장 이 통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금을 사들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브릭스 통화를 보면 브릭스 브릿지라는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인데, 그들이 결제 시스템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완성했던 브릭스페이라는 5개국 간의 CBDC를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이거는 앱을 개발해서 자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지불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브릿지와 브릭스페이라는 이런 결제 시스템이 앞으로 사용될 경우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 그 수치가 연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로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싸고 즉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결제 시스템이 되는데, 브릭스 통화도 그렇고 이 시스템도 그렇고 이거는 강제적 구성력이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국가만 참여하는 자발적이고 구성력이 없는, 그리고 브릭스가 지향하는 다자주의 연대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브릭스 무역통화 만들자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시했는데 이란은 반대했어요. 즉 이란은 미국과도 지금 관계가 좋고 양쪽으로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로 해서 미국하고 등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브릭스 통화와 브릭스 브릿지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브릭스 브릿지의 강점을 보면 이조차 이거는 브릭스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국제결제은행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들과 공동 개발한 M브릿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실은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프로젝트를 만들 적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도했던 게 중국의 인민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맘만 먹으면 당장 내년부터 브릭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문제는 뭐가 터졌냐면 국제결제은행이 이걸 만들고 미국 연준이 이 시스템을 분석해 봤더니 만약 서방 국가들이 이걸 쓰게 되면은 달러 사용이 줄고 중국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결제은행으로서는 잠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브릭스가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브릭스가 아까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브릭스페이인데 여기에 보면 각국 CBDC에 리플이 연계되어 있어요. 리플이 브릭스페이의 주요 기술로 들어갔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바로 이번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왜 논의가 됐냐면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 통화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조차도 언제 시행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크립토 무역을 촉진하자라는 의제가 나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 모자라는 위안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무역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급하게 자세를 전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채굴도 금하고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나라인데 회의가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11월 달에 채굴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설립을 발표하면서 루블하고 암호화폐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러시아가 바뀌었으면 그럼 중국도 바뀌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중국도 과거에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국이자 채굴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비트코인의 3분의 2는 고향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채굴된 거예요. 그랬던 중국이 2021년 5월서부터 엄격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금하고 모든 관련 사업을 금지시켰어요. 그거는 중국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건 이제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런 논의가 됐고 러시아가 이렇게 자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다급하게 그의 SNS에다가 경고를 날린 거예요.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달러 대안을 찾고 있는데 하지 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를 때려서 미국 시장과는 이별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100% 관세는 엄청난 겁니다. 관세를 1~20%만 올려도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확 떨어지는데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하고의 무역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브릭스 무역 통화로서 비트코인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브릭스 국가 간에 무역하기에 위안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달러로 교육하기는 싫고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중간 통화로 잡아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무역 수지는 특히 올해 2024년 들어와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 바깥에 나갔던 위안화가 오히려 중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역 적자를 봐야지 이 달러가 외국으로 공급이 되는데 위안화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무역 통화를 만들고 일단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위안화 대신 사용하자라는 게 지금 브릭스의 핵심 논의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 네트워크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중심으로 이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중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는 14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는 지금 40개뿐이 안 돼요. 중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추진하던 디커플링 전략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디커플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무역 네트워크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 시장에서 당연히 위안화의 부족을 일으켰을 뿐이 없고 또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중국이 개발한 CIPS로 중국이 무역 거래와 자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 거래가 달러 거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무역을 하거나 자본 거래를 하는 거는 위안화 비중이 이제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JP 모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 2023년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되었다라고 그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적에 그때 아랍 제국들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원유를 파는 국가들은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원유를 파는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받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과 가스와 석유를 수출할 때 위안화를 받고 있고 인도에도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인도에 수출할 적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을 대금으로 달라고 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974년 6월에 키신저 외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비밀협정을 하나 맺었는데 그게 50년 만기 군사경제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경제협정이 올해 6월에 50년 만기가 됐는데 미국이 연장하자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은 종료가 됐어요. 즉 한마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로 석유를 파는 의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페트로달러의 5분의 1 정도가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비중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무역 통화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금과 회원국의 통화 바스켓을 담보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담보물에 금 이외에 비트코인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미국과 브릭스 간에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브릭스나 중국도 그들의 무역통화로 쓰기로 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걸 같이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자산 회사 투자회사 대표인 마이클 노보그라치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각국이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시중에서 퇴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한마디로 그레샴의 법칙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서 인플레이션 화폐들은 계속 또 사용이 되는데 가치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 이건 장롱 속으로, 즉 개인 지갑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전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동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330만 개가 유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250만 개뿐이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자그마치 80개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95% 이상이 채굴이 끝났어요. 그런데 채굴된 것 중에서 400만 개는 유실을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 한 1,650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개인 지갑으로 퇴장된 게 85%고 시중에 팔려고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관들이 주로 매입하고 기업도 최근에 비트코인 매입 붐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유통 물량 자체도 줄어들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비트코인 퇴장이 가속화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제2인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자세로 이제 응징을 하는 건데 그 시발점은 이렇게 됩니다. 2015년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게 30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면서 중국이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일어서겠다. 한마디로 여기는 IT,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넘봐서는 안 될 그런 첨단, 핵심 부분에 중국의 계획이 있는 걸 보고 이때서부터 사실은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트리거가 된 거는 상하이 선물거래소 산하 국제에너지거래소라는 걸 중국이 만들면서 2018년 3월을 기해해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하겠다는 게 이게 미국의 신기를 정말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아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은 환율전쟁, 패권전쟁 치달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게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 중국, 즉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중국이 달러를 팔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그러한 자세라고 보기에는 그럴 수뿐이 없는 상황에 처해서 중국이 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에는 통화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지난 10여 년간 각국이 발행한 통화 발행액 추이예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현상이
과거에는 이 황색선인 위안화의 발행량이 다른 통화, 즉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다른 통화들, 즉 위에 이 곤색선이 유로하고 빨간 선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엔화예요. 이 세 개 통화는 팬데믹 사태 때 엄청나게 통화를 발행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안화는 팬데믹 사태 때 제로 봉쇄 정책을 쓰면서 위안화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심하게 인플레이션을 맞습니다. 통화 발행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안화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됐어요. 즉 이거는 양국 간에 취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큰 차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돼. 근데 중국은 반대로 팬데믹 사태 때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중국은 반대로 통화 팽창을 쓰면서 즉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 팽창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고금리로 가고 중국은 저금리 쪽으로 점점 갑니다. 그런데 통화라는 건 금리가 비싸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져다 맡기면은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나면 날수록 미국은 강달러로 가는 겁니다. 강달러로 가면 위안화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국 외환시장의 방어를 위해서 더 이상 위안화가 치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외환보유고에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자국의 위안화를 계속 사들이는 이런 방어 정책을 펼칠 뿐이 없어요. 즉 그거는 달러가 강달러로 가기 때문에 위안화가 치솟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에서 막기 위해서 국채를 파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기보다는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자국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도 그렇고 시중금리도 그렇고 이 밑에 그래프에서는 나타나 있지만은 중국이 금리가 더 쌉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미국 10년물은 지금 4% 이상으로 치솟고 있지만 중국 10년물은 지금 3%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이 국채를 파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달러 패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어떠한 그 작동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CBDC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고 이미 몇몇 국에서는 이미 CBDC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BDC 표준화 작업을 해서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간 자국의 CBDC가 서로 편하게 교환될 수 있는 그러한 합종 연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차제에 자국의 유로와 CBDC가 달러 못지않는 기축통화를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를 해서 주변국들하고 CBDC 표준화 계획을 맞춰서 오펙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기축통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미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마찬가지로 회원국들 간의 표준화를 해서 자기들 통화는 자기들끼리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CBDC가 나오면서 기축통화가 분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달러 등 법정 통화하고 CBDC하고 CBDC에 대항하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여러 종류의 통화가 이제 치열한 경쟁이나 융합을 통해서 통화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분권화되고
통화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과거에는 패권국이 미국이 내가 달러를 살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무역 적자를 많이 봐서 달러를 세계에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교환되고 거래되고 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호하고 앞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통화를 선택하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 분야였어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열어야 되고 그 은행 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그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 동향도 잘 알아야 되고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해외 직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역을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앞으로는 무역이 이렇게 변했듯이 외환거래도 이제는 소비자 한 사람들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곧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없고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뿐이 없게 됩니다. 즉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선호로 중심화폐가 정해지고 세계화폐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화폐인 비트코인이 득세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